1분, 2분 숨을 안 쉬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다가 뇌에 산소가 안 가잖아요. 치매 위험도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연구도 있어요. ADHD 위험도 높고 전두엽 발달도 저해된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코 막힌 상태로 한 10년 이상 살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나를 괴롭히는 콧물 좀 시원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 막힌 상태로 오래 살다 보면 이게 정상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코가 막혔다는 기준은 뭡니까? 그 이제 정확한 기준은 검사를 해봐야 돼요. 네. 코가 통기 검사라고 해서 얼마큼 좁아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런 거 해보기 전까지는 딱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냥 주관적으로 보통은 제 생각에는 양쪽 코에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열린 코로 하나 막고 숨을 쉬었을 때 그래도 5분에서 10분 이상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으면은 그건 뭐 멀쩡한 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신 이제 둘 코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숨을 못 쉬거나 힘들어서 결국 입으로 숨 쉬어야 되면은 분명히 막힌 코죠. 근데 구조적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 코 막힘이 다 비염은 아니지만 이제 비중적 만곡증, 한쪽 코 휘었다든지 뭐 특별히 안에 비용종, 부록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꽉 막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한쪽이니까 보통 정상적인 코는 있기는 마련입니다. 비염이 아니나. 근데 이제 문제는 코가 막혔다 이게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혀 있어요. 아니면 10년, 20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익숙해버리다 보면 이렇게 힘든지를 까먹고 살고요. 그냥 다 모두 다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다 입으로 숨 쉬는 거 아니야? 콧물, 코딱지 대부분 이 정도 있는 거라고 하면서 치료를 안 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염 환자들이 내가 비염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치료를 받아가지고 코가 뻥 뚫리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일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코가 막힘이 내가 단순하게 낮에 힘들다 아니다 이 문제가 많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중이염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천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제일 핵심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숙면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수면인 우리 건강에 아주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익숙해서 잘 모르는 코의 병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뇌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냥 힘들지 않더라도 비염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정말 먼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수면무호흡증은 이제 코골이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코골이가 있는 분들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비염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거나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있을 확률이 많아지는 건 맞고 비만인 분들도 수면무호흡증이 아주 잘 생기는 거고 천식이 있거나 다른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수면무호흡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원인이 되는데 이런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이 있게 되면은 첫 번째는 아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뇌에 산소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깊은 숙면에서 자꾸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세각성이라고 그래요. 얕은 수면이 있는데 숙면을 하려다가 이러면은 뇌가 숙면에서 깨버려. 10분에서 15분마다 옆에 친구가 툭 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머리는 깨지 이렇게 자꾸 얼마나 이게 불편해. 그래서 뇌파를 찍으면 아주 편안한 깊은 수면에다가 찌글찌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대로 아침까지 계속 가는 게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미세각성이 적게는 10배에서 50배까지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뇌기능도 떨어지고 기억, 인지기능 장애도 생길 수 있고 만성피로, 브레인 포그, 우울증의 위험도 2배 이상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치매 위험도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 연구도 있어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ADHD의 위험도 높고 전두엽 발달도 저해된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뇌에 산소가 안 가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10초가 아니라 1분, 2분 숨을 안 쉬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면무호흡증 있는 건 본인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자면서 뇌파도 보고 호흡이나 산소 포화들을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각하다고 나오면은 보험 급여가 되면서 양압기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엄청 싸요. 요즘 되게 휴대용으로 작게 나오고 소리도 작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특히 비염이 있는 분들은 그 전에 코에 뿌리는 비강 호스텔 열심히 써서 그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살이 찌신 분들은 체중을 한 10%만 빼셔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비만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은 정말 인생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 있잖아요. 이 코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또 공부가 안 된다고 호소를 하면 이 부모님들은 참 어쩔 줄은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공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그래도 메타인지가 있어서 다행인 거고 예. 대부분은 공부 못하는 게 코 때문인지를 모르고 하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여러 뭐 유럽서부터 아시아 다양한 나라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 평균적으로는 비염을 조절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수면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비염 이퀄 그날 밤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이퀄 숙면 방해 이퀄 그 다음날 뇌기능 저하 이퀄 성적 저하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염을 조절 안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성적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20%요? 네. 그러면은 이게 비염 있는 애들의 본질적인 성향이냐 아니면은 얘가 정말 비염 증상 때문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지능이 떨어진 애들이 비염도 잘 생기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연구냐면 일부러 봄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이런 친구들은 연구가 쉽잖아요. 그래서 봄에 꽃가를 날리는 친구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가을이나 2학기 때 성적은 다른 애가 똑같아. 이걸 이제 한 명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수백 수천 명들을 조사를 한 거죠. 근데 평균을 내봤더니 이 친구들 가을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봄에 중간고사 성적만 얘네들이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비염 때문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는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코에 뿌리는 나잘 스프레이. 이거를 열심히 뿌리면은 얘네들 성적이 보통 애들과 똑같이 올라가요. 즉 비염이 조절 안 되면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떨어진다. 이거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한테 어떻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느냐. 그러니까요. 그거 뿌리면 안 될 것 안 같잖아요. 되냐. 이거. 그때 이제 한마디 해준 거죠. 공부 잘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량만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원래 적정량이 정해져 있죠. 12세 이하는 칙 한 번, 12세 이상 성인들은 칙칙 두 번인데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전문의 약품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약국서 파는 코 뻥 뚫어주는 약이 있거든요. 시원하죠? 이제 그거는 혈관을 강제로 수축시켜서 점막을 쪼그라뜨려서 코를 뻥 뚫어주는 약. 근데 이거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몸에 좋지 않다. 일주일 이상 쓰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는 전문의 약품. 의사가 처방하는 거예요.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는요. 이제 액체잖아요. 제가 여기서 원샷 하고 폭 마셔도 간에서 99% 이상 분해돼서 없어지는 생분해성 스테로이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에 뿌리는 거가 우리가 보통 먹는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그램 단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200 마이크로그램. 어차피 바르는 거니까 정말 소량만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FDA에 시각 처리돼서 만 2세 또는 만 3세 이상 안전하다고 허가가 되어 있고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소아도 장기간 써도 안전하다. 임산부가 써도 안전하다. 노인이 써도 안전하다.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란 말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치료를 안 하면은 두꺼워지고 흉터 잡히고 노화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 염증을 억제해 주는 거니까 더 건강한 정말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뿌려가지고 비염이 치료됐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그 공부 못하는 건 비염 탓이 아닌 거군요. 그렇겠죠 아마. 그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일단 치료해야 될 건 치료하는 걸로. 그럼요. 아니 근데 그 미국 FDA에서 얘기한 효과적인 콧물 제거법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식염수 코세척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리식염수라는 거는 내 몸의 피해 농도와 똑같은 소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콧물과 똑같은 농도의 소금 건데 그걸로 이제 코를 잘 세척하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민간요법이 아니라 미국 FDA에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방법만 깨끗하게 잘 하시면은 비염만이 아니라 감기 환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코감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예전에는 이걸 수돗물 같은 거 이렇게 떼기도 하고 죽염 이런 거 사서 쓰기도 하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는 250ml 정도 물이 들어가는 이런 말랑말랑한 통이 있어요. 이런 용기를 꼭 사셔야 돼요. 주사기로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옛날에 큰 주사기로 많이 했어요. 너무 세서 귀도 아프고 용량이 주사기 해봤자 50ml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동굴이 머그잔 한 잔 들어가는데 50ml 갖고 어디다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큰 통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제소금, 식염수 전용 소금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소금을 넣어서 거기다 깨끗한 물을 넣으시면은 다 식염수가 되거든요. 요게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깨끗하고. 많은 분들이 수돗물 써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수돗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돗물은 거기에 균도 있을 수 있고 수도관이 오래되면 또 녹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염소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되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끓인 물을 식혔다가 하든지 또는 페트병에 있는 깨끗한 생수 있죠? 사서 쓰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역만 건강하다면은 관리가 잘 된 정수기물 써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DA나 여러 가지 임상 지침에는 무조건 끓인 거를 시키거나 멸균된 물이나 그런 것들을 쓰라고 되어 있고, 이제 권역수의 추천은 귀찮으니까 관리만 잘 되면 정수기물 써도 별 문제 없다. 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차가우면 안 되거든요. 차가우면 머리가 띵 하고 아파요. 미지근하게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펴서 적정한 온도를 쓰시는 게 안 아프게 코세척하는 준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수영장이나 바닷물에 빠졌다가 막 콧물 나와서 막 아프고 하루 종일 고생했던 악몽이 누구나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바닷물은 식염수에 대략적으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진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할 정도가 아니니까 안 아프고 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혹시? 첫 번째로는 해봤는데 귀에 물 들어가는 사람들. 코에 넣었더니? 그렇죠. 귀에 있는 그 유스타키안 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코 안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압력을 쭉 넣었을 때 그걸 타고 귀로 물이 들어가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귀가 아픈 사람들. 두 번째로는 원래 중이염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물이 들어가면 더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이 있거나 자꾸 물 들어가서 귀 아프고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귀에 자꾸 물 들어가는 분들은 다른 제품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티팟이라 그래서 물 주전자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 가면 팔아요. 거기다 똑같이 식염수 넣고,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 이렇게 압력을 줘서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주전자 같은 데 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흘리는 거죠. 그럼 그냥 흘러서 내려오는 거니까 귀에 압력이 안 가니까 효과는 떨어지지만 분명히 코에 끈적한 거나 코딱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제품 중에 코로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파는 거. 똑같이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 구멍을 딱 누르면 뽀글뽀글해서 이렇게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 비슷한 개념.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은 귀에 물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콧물은 콧물이고 이 감기 걸렸을 때 참 이 가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맞습니다. 가래는 어떻게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가래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래는 사실 없는데 가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목 안에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이제 이물감 계속 느끼고 했는데도 가래도 튀어나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진짜 가래가 아니라 가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등 같은 데 가래 올 때 있잖아요. 그럼 뭐 거기 왜 벌레가 붙었나? 벌레는 존재하지 않지만 뭔가 기어다니고 거리가 간질간질한 느낌. 그건 신경이 간질간질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목에도 그런 감각 신경이기 때문에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가래 뱉겠다고 이러면 가뜩이나 예민한 거를 더 예민하게 해서 상처가 생기잖아요. 목에. 이 악순환색에서 끊임없이 못 벗어나는 분. 그래서 목에 살짝 침이나 이런 게 고여있는 곳조차도 이물질, 가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가래가 있는 거. 반은 코가래. 우리가 가래는 다 여기서 올라온다고 착각하지만 상당 부분 코가 넘어가는 거다. 감기 걸려서의 가래는 다 90% 이상은 폐가래가 아니라 코가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부 폐렴이 있거나 기관지염이 있거나 천식,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가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코가래와 기관지 가래를 빼는 법이 달라요. 우선은 코는 같은 경우는 콧물이죠. 풀잖아요. 근데 푸는 거는 이렇게 원래 빨아 마시는 것보다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푸는 거가 다 나오진 않는다, 첫 번째. 푸는 거는 또 하나는 귀가 아파. 너무 세게 풀면은. 그런 분은 이제 귀 손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세게 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여기도 헐고. 그래서 코 푸는 거는 살살살 풀고, 그 나머지는 빨아 마시는 거예요. 보세요. 빨아 마실 때 여기가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쪽 코를 막고 여기가 좁아지지 않게끔 여기 바로 여기를 벌려. 반대쪽을 벌리라고요? 이런 상태 해보세요. 이거랑 그냥 안 하고 하는 거랑 이거랑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벌리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공기가 더 확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끈적한 코를 훌쩍 빨아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풀어도 안 나오는 누런 끈적한 코가래가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이나 지하철 타기 전에 그렇게 하고 타면은 기침 가래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삼켜도 되고 뱉어도 되고 삼키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왠지 뱉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뱉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성대에 상처를 주고 여기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만들어서 기침 가래를 악순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켜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 노란 가래 있잖아. 맞아요. 갈색 가래. 이게 균 색깔 같죠? 네. 아니에요.
노란 가래는 그 면역 세포가 만들어내는 무기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 효소, 미엘로페록시다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게 진해지면은 약간 초록빛, 갈색도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거기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삼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산에서 소화돼서 없어지지. 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코를 하루에 얼마큼 먹고 사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뭐 1리터? 맞아요. 1리터. 맞아요? 맞아요. 야, 건강한 사람이 코 안에 머그잔 들어가는 점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촉촉하게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눈물 콧물 아픈 게 하루 누구나 1리터를 삼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감기가 걸렸어. 누런 코가 나와. 내가 의식해서 뱉어내는 가래는 있지만 뱉어내는 거에 몇십 배는 이미 삼키고 있는 거야. 빙산의 일각을 지금 뱉겠다. 이미 삼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빨에서 삼키는 침이 있죠. 치매균이 감기가 들었을 때 코에 있는 균보다 더 많아요. 그런가요? 그럼 침 뱉고 살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아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깨끗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 가래 뺏는 법. 기관지 가래는 역시 이것도 뱉겠다고 막 이러면 여기 무리가 되니까 부드러운 버전, 아주 센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진짜 현식이나 기관지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버전은 성대에 무리 안 주면서 뱉어내는 법. 이거를 허프 기침이라고 해요. 허프라는 거는 용이 이렇게 뿜어내는 거를 허프라고 하거든요. 이건데 그래서 입김을 분다. 그 느낌을 그냥 극단적으로 세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소리 안 내고 그리고 또 숨을 끝까지 쉬는 거죠. 한 다음에 끝까지 쉬고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그러면 컹 안에 끼는 부담 없으면서 가래가 툭툭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이렇게 힘이 없어서 기력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힘을 짜내라고 하죠. 펌프질 하듯이. 그거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댓글에 물개춤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서도 안 나오는 깊은 기관지 가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이제 목 기침 할 각오하고 하는 건데 이건 숨을 진짜 끝까지 쉬었다가 내쉬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기관지 관이 이렇게 있어요. 벽에 얇게 가래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숨을 다 내쉬면 폐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얘도 쪼그라들겠죠? 그럼 기관지가 얇은 거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탁 얘가 펴져. 반복하다 보면 벽에 있던 얇게 코팅되어 있는 가래들이 점점 뭉치면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덩어리가 된 가래가 툭 튀어나오게 된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잖아요. 숨 안 나온 거예요. 더. 지금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된 거예요. 배 아플 때까지. 말 못할 때. 그다음에 여기서 숨을 끝까지 쉬는 거예요. 극단. 그러니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다음에 이걸 또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면서 눈물 콧물 싹 빼면서 덩어리 가래가 와다닥 튀어나와요. 요거 한 두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가래가 콸콸 나옵니다. 조금 전에 시범 보여주실 때 교수님이 순간 걱정될 정도로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극단적인 것과 극단적인 걸 왔다 갔다 해야지만 그 가래가 다 튀어나옵니다.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새로운 가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오래 피운 분들, 폐렴 최근에 알아봤던 분들 이렇게 해보시면은 정말 시원하게 다 빼낼 수 있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 보면 그 낮에는 견딜만 한데 밤만 되면 유독 비염이 너무 심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결국 누워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까?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다 나빠져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물리적으로 보면은 서 있으면은 피가 쫙 밑으로 내려가는데 누워 있으면 다시 피가 머리로 많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많아지니까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혈관 확장돼 있는 거 피가 많이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더 코가 부어오르고 막히게 되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모든 염증은 다 밤에 나빠져요. 우리 몸에 아까 스테로이드 뿌리는 거 안전하다는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도 스테로이드가 뿜뿜 나와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여기 콩팥 있죠.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스테로이드가 막 나오는데 새벽 6시에서 한 7시 정도에 확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 아침 저녁 사이클 이것도 몸에 맞춰지고 그러면서 걔가 염증도 없애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스테로이드가 염증도 없애고 하는 게 열도 낮추다가 이게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밤 새벽에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염증도 빵 터지고 열도 빵 나고 코가 더 막히게 되는 거죠.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 이거 모든 비염이 다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제일 많은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75, 80%까지는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예요. 진먼지 진드기는 거미의 친척인데 침구류에 득실득실 거리거든요. 잘 때 침구류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특히 진먼지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은 그때 증상이 가장 나빠져서 밤에 코막힘과 눈 가려움증까지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염 환자는 밤에 나빠지기 때문에 코에 뿌리는 거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쓰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비염 스테로이드를 아침이냐 저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자기 전에 뿌리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밤에 코막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눈 간지럽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특히 뭐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도 비염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알레르기 결막염을 동반을 해요. 왜냐면 그게 코로 들어와서 염증이 있으면 눈에도 들어오면 똑같이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눈이 가렵고 막 비벼서 일어나면 눈 띵띵 붓고 이러는데 이제 전체적인 눈이 안 가렵더라도 비염이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가 특히 가려운 거가 많이 있어요. 여기만 딱 가려우면은 이거 그냥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코는 치료 안 하고 안과 가서 이제 안약 넣고 약 먹고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뿌려야지만 없어지는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전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알레르기 비염 임상 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최신 지견이다. 얘기했는데 어떤 약을 가장 추천을 하냐면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있죠. 근데 이 단독 제품에 항히스타민제가 섞인 제품이 있어요. 우리 항히스타민제라는 거는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지르텍 같은 거. 얘는 이제 염증을 없애는 근본적인 약은 아니고 하루 반짝 편하게 해주는 거.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이걸 좋게 해주는 이거를 액상약으로 섞어서 이 복합제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보통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빠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효과가 빠른 항히스타민제 섞여 있으니까 콧물, 재채기도 빨리 좋아지고 코막힘에도 좀 더 효과 있고 가장 중요한 눈 가려움증에 좋아요. 이번 최신 개정된 임상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눈이 가려울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보다 코에 뿌리는 게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눈인데 코에 뿌려? 코가 염증이 있으면 눈이 가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에 뿌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눈 가려움증에도. 그러니까 눈 가렵다고 내가 정말 눈에만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좀 크게 봐야겠어요. 그렇죠. 코는 내가 익숙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독 나는 한쪽 코만 막힌다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한쪽이 유독 나쁜 겁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구나. 아니면은 비염이 오래됐는데 이제 특별히 한쪽만 더 뼈나 이런 것들이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염증이 있으면. 염증은 막 이렇게 점막도 두껍게 하고 뼈도 막 자라게 하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가운데 뼈 있잖아요. 이걸 비중격이라 하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 있거나 아니면 한쪽에 여기 뼈 양쪽에 이렇게 선반이라 그러거든요.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라는 게 뭔가 동그란 관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얇은 동굴 통로 같아요. 우리 동굴 같은데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가다가 배 나온 사람 꽉 껴갖고 뭐 119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선반이 3개가 뚝뚝 들어와 있어요. 아랫게 선반이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동굴들이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쪽만 유난히 염증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커져 있으면 거기만 꽉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보고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염증, 일반적인 면성비염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진먼지나 꽃가루 특정 원인 물질이 있을 때만 확 나빠지는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니까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동반되어 있는 구조적 이상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염증이 없으면은 그냥 구조적 이상만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코막힘이 다 비염은 아니고 다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또 비중격 망곡증도 심하고 비염도 심하고 뼈도 자라 있고. 아니 근데 그렇게 직접 겪으시니까 환자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Yo, this is the story of my life. 갑자기 랩을 하세요? 아니 근데 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냄새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비동염이라 그러죠. 코가 안 좋으면은 이 안에 염증이 생겨요. 코라는 게 여기만 코가 아니라 우리 여기 있죠. 광대뼈 밑 여기에 큰 동굴이 있어요. 여기 이마 여기도 큰 동굴이 있겠고요. 눈 사이 뼈 안쪽으로도 동굴이 있고 그래서 우리 코 안에 동굴들이 엄청 많은데 저 목 뒤를 딱 클램프로 잡고 코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냐면은 머그컵 한 잔이 들어갈 정도로 동굴이 커요. 그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럼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감기 걸려서 막 계속적으로 누렁가래 막 덩어리채로 나오는데 아니
이게 폐에서 올라오면은 내가 숨 막혀 죽을 텐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예. 그게 다 여기에 그 머그잔 한 잔 되는 동굴에서 끊임없이 넘어서 목 뒤로 흘러 내려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동굴에서 있던 코들이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건데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텅 비어 있어서 이제 표면적을 넓혀서 숨을 쉴 때 점막에서 습기가 나와서 코로 숨 쉴 때 공기에 습기를 더해주는 역할. 근데 그 안에 이 염증이 생긴 걸 부비동염이라고 그러거든요. 코 옆에 동굴에 염증, 부비동. 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 누런 가래가 생기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축농증이 되는 거죠. 그 축농증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낮에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잘 때는 더 넘어가서 입 안에 고이기 때문에 그 균들이 또 입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또 균이 번식하면서 입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침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삼키면서 입의 균들을 싹싹 씻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머시 같은 역할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고 살면은 입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침이 계속적으로 씻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정체가 된단 말이죠. 찐득해진 건조된 침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균들의 증식이 더 많아지면서 입냄새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데가 크게는 세 군데가 있어요. 가장 이제 힘든 거는 이빨과 이빨 사이. 그 사이에 이제 찌꺼기가 끼는데 양치질이 소리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균들도 많이 자라고 찌꺼기도 끼면서 우리가 치실로 빼내는 거기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혓바닥이에요. 혓바닥이 그 희새한 돌게 많으면서 그 안에 음식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끼겠어요. 그럼 균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겠어요. 그래서 혓바닥이 우리 냄새의 가장 중요한 데가 되는 거고요. 백태 끼었을 때 백태가 아니더라도 혓바닥 청소는 정말 양치를 할 때 구역질 나서 내가 못하는 거지 냄새와 입냄새 제거 이럴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편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편도가 별로 크지 않아요. 특별히 막 감기 걸려서 목이 붓지 않는 한 편도라는 조직이 목 안에 양쪽에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성인이 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어린일 때 입 보면 거의 편도가 이렇게 커요. 그게 면역세포, 림프 조직을 하는 건데 이따가 성인 되면 퇴화돼서 안 보이는데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비염이 어릴 때부터 있던 분들은 이 염증이 계속 있다 보니까 편도가 쭈그러들지 않고 큰 상태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이따만하게 거의 뭐 엄지손가락 크기의 편도가 양쪽에 딱 박혀 있고 편도라는 게 단순히 큰 거만 아니라 온갖 주름이 엄청 많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편도 사이사이에 접혀져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도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끼게 되겠고 균이 자라요. 그래서 편도 결석이라고 해서 편도가 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노란색 냄새나는 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썩은 음식들이 그 균이 자란 균 덩어리들이 다 튀어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어릴 때 비염 있는 분들은 편도가 커 있고 그 사이에 음식 끼고 균이 자라면서 냄새가 날 수 있고 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침이 자주 마르게 되면서 혀에도 균이 고여서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래서 비염 환자들이 이래저래 보통 사람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리 양치질을 자주 하고 많이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혀를 잘 닦으면 그나마 덜 할 수 있는데 혀를 잘 안 닦잖아요. 그래서 혀를 잘 뿌리째 잘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닦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만큼 편도가 있는 분들은 입냄새도 문제도 될 수 있고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거기가 감기 걸리면 너무나 부어서 띵띵 아프고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영일의 토크 한 상, 오늘은 콧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